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입법을 마친 뒤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고, 통합당은 폭거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과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군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월북 장면이 18일 새벽 군 CCTV와 TOD에 7번 찍혔지만 감시병이 인식하지 못했고, 배수로 철군과 철조망은 부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해병 이사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되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36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가철이 새 변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 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3대 지표의 동반 상승은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제조업 수출이 33년 만에 최대를 나타내 정부는 실물 경제 개선 조짐이 뚜렷하다며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연기에 대해서도 SNS에서 언급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연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북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충청 지역 호우주의보는 계속되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침수 피해가 집중됐던 대전에는 군 장병이 투입돼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대전의 아파트에서 오늘 오전부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군 장병이 투입됐고 자원봉사자들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서구 정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상곤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아파트에서 차량이 다 물에 잠기는 화면도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복구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배수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오전 9시부터 군 장병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 장병들은 바닥에 쌓인 토사들을 치우고 집안에서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들도 이른 아침부터 견인이 시작됐습니다. 집안까지 물이 차올랐던 곳은 아파트 2개 동 1층에 있는 28세대입니다. 아파트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나서 집안 내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복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40여 명은 인근 체육관과 침산동 청소년 수련원 등 임시 대피소 3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정림동 아파트 2곳에서 침수된 차량은 모두 200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이곳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주민은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번 폭우로 2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어제 오후 5시쯤 폭우로 물에 잠긴 동구 파남동 소정 지하차도를 지나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지하차도가 통행이 금지된 상태라 현장 통제선을 설치해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 지역 호우 피해는 7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 등 3개 시군에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경찰이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부산 소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과 중부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당시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의 초동 대처와 관련한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19 신고 시스템 자료와 신고한 시민의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지역 이 부대의 경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장비에 탈북민 김 씨의 이동 모습이 7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 임무를 맡았던 장병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관련 책임을 물어서 해병대 이사단장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군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김 씨의 이동 경로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군 CCTV 등을 통해 파악된 김 씨의 월북 전후 행적을 시간대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1시간 15분가량 교동도와 강화도 해안도로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지형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강화 월곤리 연미정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모습이 인근 소초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근처 감시병이 택시 불빛을 봤지만 특이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새벽 2시 34분쯤에 연미종 소초 인근 배수로로 이동했고 2시 46분쯤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뒤이어 새벽 4시쯤에는 강 건너인 북한 개풍군 탄도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물에서 나와서 선전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통틀어서 CCTV에는 5차례, 열상 감시 장비에는 2차례 포착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합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했다면 이 김 씨의 월북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당시 경계 태세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선 김 씨가 연미정 인근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인근 소초 감시병이 불빛을 봤지만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탈출할 때 이용한 배수로도 내부에 설치된 수직 철근과 바퀴형 철조망 등 이중 장애물들이 오래돼서 보통 체구인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물에 들어간 이후에도 CCTV에 5차례나 포착됐지만 형태가 희미하거나 또 다른 부유물들과 혼동해서 감시병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강 건너편에서 물속에서 나와 북한 선전마을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에 잡혔지만 당시 김 씨의 월북 사실을 몰랐던 근무자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으로 김 씨를 판단하고 그냥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이 밖에도 열상 감시 장비 녹화 영상이 여러 차례 저장되지 않는 문제도 이번 검열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경계 작전에 실패한 건데 군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합니까? 네, 일단 엄중한 문책성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수도 군단장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고 또 해당 지역 부대인 해병대 이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임무 수행에서 과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 장병들은 징계위에 넘겨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경계작전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소형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부대의 수문과 배수로의 장애물을 보강하고 점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탈출한 월곤리처럼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는 CCTV와 군 감시 장비 또 장애물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을 강화해서 경계 취약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최단 시간 내에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청이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 보안, 여성 청소년 등 부서 합동으로 경찰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월북한 24살 김모 씨는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김포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서도 월북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월북한 지 이틀가량 지난 20일 김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21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김포경찰서 수사나 신변보호 과정에서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개정된 법안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률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을 폭거라는 말로 비판한 미래통합당은 여론전과 함께 장외투쟁 방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 임대차 3법, 그중에 2건이 처리가 된 거죠? 네, 기존 계약이 끝나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법무부의 보증금 심의위원회를 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입법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큰 틀의 주택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장 교란 현상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만 국지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9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뒤 정부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함께 태릉 골프장과 같은 정부 부지의 활용 방안이 거론됩니다. 176석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행 처리, 단독 처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아주 폭거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은 비공개 정례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논의했지만 실익이나 실효성이 없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근절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죠. 실제 지난달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90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이 400여 건, 경기도가 1,000여 건으로 시장 과열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시장의 추이와 함께 외국 사례를 검토하기로 나선 가운데 당 소속의 정의령 의원이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놓고 6개월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6년간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다만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만 발표하면 외국인 거래량이 그의 평균보다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텐데요.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거나 새로운 계약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동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돼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집주인은 2년 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 국회 청원에 올라온 주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원문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규정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이 퇴거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A씨와 계약 갱신을 해지했는데 세입자 B씨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 이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 3개월치거나 새 계약상 월 임대료 2년치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기간인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갱신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상승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 사이에선 인상한 임대료로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해 전월세 대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고 있지만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4.2%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2.4%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5.4% 상승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또 건설 투자는 0.4% 증가하고 경기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씩 오르며 6대 산업 지표 역시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환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여기에다 수도권과 캠핑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어제는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여전히 국내 발생 환자보다 더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305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한 자릿수에서 이틀 만에 다시 10명대로 증가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많습니다. 서울이 8명, 경기 4명이고 강원도에서도 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36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10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15명, 외국인이 7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전부 내국인입니다. 이 밖에 미국 4명, 필리핀 2명이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멕시코, 벨라루스,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유입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01명이 됐습니다. 또 51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율은 92.2%로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귀국했죠?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진단 결과
진단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내에 오래 머물고 있는 이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관리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소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이 최근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며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격리나 치료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업 평가 때 관련 실적을 반영하고 지자체 포상이나 공모사업 공모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도 전체 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원래 계획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는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경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데 준해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다만 교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2학기 개학 첫 주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인기 휴양림 캠핑장 이미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천 캠핑장을 다녀간 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 감염 확산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함께 캠핑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염 예방 요령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국립유명산 자연휴양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점심입니다. 그곳 휴양림 캠핑장 이미 예약이 가득 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텐트들이 보일 텐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 이용객들, 또 본격적으로 계곡으로 물놀이를 나가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또 간이의자에 앉아 이 휴양림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껏 휴식을 취하는 휴양객들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휴양림 속의 자연 속 캠핑장입니다. 별도 숙박시설 50여 곳에 캠핑할 수 있는 장소 112곳 등 캠핑 이용객 모두 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수도권에 위치해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시민들이 도심 피서지로 많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림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립유명산 자연휴양림은 연간 이용객 수가 40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이곳은 상시 개방하는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중순부터 한동안 폐쇄 상태에 있다가 지난 22일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부 예약이 찼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등산하거나 계곡만 이용하는 방문객들도 포함하면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가족 나들이 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넓은 계곡을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 속 놀이시설과 식물원, 또 각종 체험 교육시설이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 만큼 이 거리 두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이 방역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홍천 캠핑장을 다녀온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 어제 처음으로 캠핑장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진 이 세 가족 가운데 구성원들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죠. 오늘 확진된 가족들이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자가격리 도중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자마자 휴양지에서 발생한 사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 동안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갑작스럽게 늘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번에도 여름 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는 만큼 이 기간을 위험 요인으로 지칭하면서까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반년이 넘은 만큼 방역 불감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처음보다 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고삐를 죄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당국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캠핑장 감염 예방 요령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낸 캠핑장 이용 방역 예방 요령과 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낸 휴양시설 방역 지침을 저희가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캠핑장 이용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기관들이 말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바로 텐트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기입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면 텐트를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다른 텐트 이용객들과 거리 두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텐트 안 공기 환기하기입니다. 야영장이 열린 공간이라 마치 안전해 보이지만 텐트 안은 밀폐된 특성이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강조한 이 밀접과 밀폐, 밀집, 이른바 3밀의 공간 가운데 텐트를 함께 쓰는 경우는 밀폐되거나 또 밀접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함께 쓸 경우 밀접하고 공기를 바깥으로 수시로 배출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생활해오는 가족 등 동거인 외에는 캠핑장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불가피하게 이 지인들이 함께 캠핑을 이용하게 된다면 텐트를 따로 쓰고 물건도 가급적 따로 쓰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원도 홍천 캠핑장 집단 감염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세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개인 준비 물품과 관련돼 있는데요. 네 번째로 이렇게 수저와 수건, 또 물품은 개인이 각자 챙겨 쓰는 게 좋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 보면 수건을 함께 쓸 일이 많고 또 이게 이렇게 수저와 물통도 함께 공유해서 쓸 일이 많은데요. 모두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각자 물품을 챙기고 또 불가피하게 공유해야 할 물품들은 미리 위생지를 잘 챙겨서 닦아 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자 가장 중요한 수칙은 이렇게 마스크를 여문으로 많이 챙기기입니다. 놀다 보면 마스크가 끊어지거나 또 잃어버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 산속 캠핑장에선 이 새로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든 만큼 미리 충분한 양을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유명산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또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시간 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서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 2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이 총회장은 수원 구치소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횡령 금액이 50억 원을 넘길 정도로 매우 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횡령을 했는지 어제 YTN이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총회장이 아내 명의의 계좌로 교회 헌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면서 이 총회장과 내연 관계라고 하는 김남희 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교회 헌금 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인데요. 경찰은 이 총회장의 아내 유천순 씨가 가족 행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계좌 48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횡령 금액만 32억 원입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회장
총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교인들이 용돈을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것이라며 내 돈을 내가 쓴 거라 문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시한 횡령 금액은 56억 원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 32억 원이 56억 원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흉기로 어린 아들을 위협한 어머니 사건 저희 YTN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학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아이를 때린다는 신고가 있어서 처벌받고 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까지 됐는데 아이는 보호시설에서 결국 가정으로 돌아왔고 넉 달 만에 끔찍한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7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린다는 이웃의 신고, 엄마는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10살 아들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많이 크게 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가 안 보였었어요. 그때. 경찰은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동 보호 조치 계획을 처음에 이제 세우게 돼 있어요. 친권자가 이제 부모이잖아요. 부모의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고 아이의 이제 의사결정이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라진 게 없는 가정 환경. 10살 아이는 또다시 엄마에게 시달렸습니다. 이 애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비둘 오는데 애들도 애기 떠고 밖에 돌아다니길래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경찰과 보호시설의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왜 학대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에 한 번 부모와 학교에 전화해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달엔 직접 집을 찾아가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얘가 뭐 핸드폰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부모한테 전화도 하고 뭐 학교 통해서 한번 주기적으로 얘를 때리는 그런 학대 정황 그런 건 발견이 안 됐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엄마와 아들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도 알고 있는 학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 방문 또는 가정 방문을 미리 연락을 해놓고 대비책을 준 다음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간다니까 이게 무슨 효과적이겠는가. 불시에 가야지. 정부는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고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인원은 늘 부족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엔 강제 조사권이 없고 경찰엔 아동학대 전문가가 없는 실정. 법과 제도는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재학대가 공식적으로는 10%라고 나오거든요. 발견된 게 그 정도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8년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는 2만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가해자 78%는 부모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죠.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의구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투표 도입하는 주가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연기 권한이 의회에 있어서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떠냐고 묻는 형식으로 연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접촉을 줄이는 방식의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 투표가 늘수록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흑인 등 유색인종과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나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 두려움에 따른 돌발 제안이라고 맹공격하며 대선 날짜 변경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했지만 분명히 연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한 언급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선 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These things are prescribed in law. So first and foremost,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president simply can't do this. CNN은 우편 투표가 사기로 귀결된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진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의 경제 실적 발표라는 악재를 덮으면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이 직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역할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정부 여당이 검찰, 경찰에 이어서 국정원까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 경찰, 국정원. 네. 이 권력기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개편할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개편한 발표 현장 먼저 보고 오시죠.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먼저 국정원 명칭이 21년 만에 바뀝니다. 네. 대외안보정보원. 네. 말 그대로 대외안보하고 정보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 예.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원의 이 국내 사정 역할은 빼야 한다. 네. 그래서 IO 국내에 주로 이제 이 정보 수집 요원들을 일컫던 말인데요. 다 없앤다. 실제적으로 국내 파트는 사라졌습니다. 주로 대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아예 명칭까지 바꾸면서 고치겠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 경, 국정원 여기에 사실상 사정기구, 사찰기구가 기무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최근의 역사까지 이 세월호에서 민간인 사찰한 게 드러나기도 했죠. 근데 기무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해체됐어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마지막 기무사령관 남영신 사령관이 이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지상군 사령관이 됐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해체 작업들, 이 변화의 작업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정보원은 이제 고쳐질 예정이었는데 명칭까지 아예 바꾸면서 국내 파트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으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쩌면 마지막 국정원장이자 초대 대외안보정보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국내 정치 참여 부분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우려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원천 차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황인데요. 국내 정보하고 대공수사권 이 업무는 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수사권 자체는 경찰의 안보지원국이라든지 지금 경찰 내에서도 원래 이 대북 관련해서 수사를 해오던 곳이 있었습니다. 정보국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이 명칭도 바뀌어서 아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기능을 아예 통째로 지금 경찰이 흡수해서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데 이제 정보는 그러니까 뭐 대북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 정보는 계속 뭐 수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CIA가 이 정보는 수집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어떤 조사하고 또 거기에 죄를 부여하고 기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리돼 있다 뭐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공약대로 거의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려되는 부분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이 관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놓여 있을 때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갖고 있었던 인적인 어떤 활용이라든지 혹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그대로 다 흡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간첩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네트워킹이 되고 있고 또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이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그대로 인수했을 때 허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정부 파트에서도 지금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또 많은 어떤 보완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국정원에 이어서 검찰 권한 대폭 축소가 됩니다. 직접 수사 가능한 범위가 일단 6개 분야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 분야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 선거 관련 사건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 안에 마약과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게 경찰하고 지금 약간의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사건들 과거에는 주로 중수부가 했던 급 정도의 사건들만 이 수사를 직접 검찰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뇌물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가 한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 오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이제 수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건도 한 5억 원 이상의 규모 탈세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경찰에게 이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저 부패 범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되는 거고요. 네. 사이버 범죄도 이제 경제 범죄나 대형 참사 범죄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범죄는 여러 군데 붙을 수 있는데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 범죄 주로 이제 방위 사업 관련해서 뭐 정보를 빼돌린다든가 혹은 이제 이 부당한 돈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여긴 산업 스파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6가지의 주요 핵심 범죄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만 나머지는 모두 경찰에 이관하라. 이게 이번에 결정 사안입니다. 자, 세부적인 기준도 좀 나왔는데 부패 범죄는 뇌물 액수로 보면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특가법 기준으로 보면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런데 5급 이하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3급 이상은 이제 공무원은 공수처로 넘어가는.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4급 공무원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수치로 봤을 때 4급만 검찰이 한다는 그 4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일까? 물론 이제 3급 이상이라는 건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가 보통 있을 것이고 또 5급 정도를 하나의 어떤 경계선으로 공무원 전체 직급을 놓고 봤을 때라고 본다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 불만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수사를 검찰에서 이제 그 공수처로 빼내는 건 좋고 또 경찰의 어떤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어정쩡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것들이 역할이 분담이 돼야 되는데 검찰을 굳이 4급만 하라라는 그 4급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도리어 더 정확하게 그러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 4급 이상을 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수사를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게 원칙적일 텐데 4급만 하라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좀 원칙이 모호하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 그럼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기업인이나 다른 사람 조사하다가 연루된 정치인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과연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먼저 수사했던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했던 것이 처음부터 이 수사한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정치인이 걸려서 정치인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 공수처로 넘어갈 상황이죠. 현행 법대로 한다면 검찰이 그것을 계속 잡고 있을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자,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에 지금 경찰 역할은 좀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공방이 치열했었던 부분이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사실상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제 협의의 여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5급 이하, 4급 3급 이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종결에 있어서도
경찰이 수사 전교를 해도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이제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의 묘예요. 예. 아무리 이제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번에 특히 이제 국가의 공권력의 어떤 업무 분담, 분산의 이제 결정이 실행된다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 범죄는 검찰이 하는 거라면서 잘 보시면요. 마약 수출입, 그러니까 이게 밀수, 통관 관련은 검찰인데 마약의 국내 유통은 또 경찰이 해야 돼요. 근데 마약이라는 게 외국에서 흘러 들어오면 국내로 유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검경 공조 수사가 필요한 대목들이 많을 거예요. 또 공무원 비리가 단독범이 아니라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여기 2급, 4급, 5급 다 포함돼 있다. 공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종결, 이 기소를 어느 부분이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분산되는 이 새로운 방식의 제일 핵심은 조정협력위원회 회의책 여기 핵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 대외안보정보원의 경우도요. 미국에서 CIA가 대외 첩보한다. 네. 국내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FBI 소관이 되거든요. 그럼 계속 문제가 공조가 잘 되면 수사의 성과가 나는 것이고 공조가 이 팀 간의 알력으로 비화되면 사실은 뭐 다 된 밥에 코가 빠지는 수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시행착오의 과도기를 우리가 꽤 겪게 될 텐데 사례마다 얼만큼 공조와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검경이 수직적으로 돼 있다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럴 얘기죠? 때 갈등이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검경이 정말 현명하게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경찰은 지금 국정원에서 떼어져 나온 권한도 가져가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1차 수사권도 가지고 오고 수사 종결권도 검찰의 권한도 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네, 그 이제 경찰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경찰 조직 스스로가 성숙화돼야 된다. 근데 지금 검찰이 2천여 명이에요. 우리나라 검사를 다 대한민국 검사를 합쳐도 2,200여 명이란 말이에요. 경찰의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일단 많죠. 그런데다가 앞으로 자치경찰, 행정경찰, 수사경찰, 거기에 국정원의 역할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국내 대공 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 경찰 조직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고 경찰 조직의 내부의 영역이 상당히 또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이 경찰 조직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게 될 텐데요.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숙고해 왔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러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실행될 때는 또 부작용이나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이 이러한 이제 비대화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세부적인 방침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관련된 이제 연구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일단 당정청이 내놓은 거는 통제 장치는 국가경찰과 이제 자치경찰을 분리한다 이 안인데 여기서 어떤 점들이 또 좀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경찰은 어쨌든 행안부의 어떤 직속 소속이 돼서 국가의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이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니까 이 정보의 어떤 관리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도 적고 또 외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많이 줘서 그리고 또 처음부터 어떤 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사실 경찰청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이나 직무수행법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를테면 이번에 황운하 의원 됐을 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청장의 직위를 아직 내려놓기 전에
출판 예. 기념회 같은 걸 했어요. 출판 기념회는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 나가기 직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청 법에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중립,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어떤 뭐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성을 해하지 않도록 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의 대의 안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뭐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검찰위원 개혁위죠. 네. 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총장 지휘권 네. 분산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총장 지휘권을 분산해서 이걸 법무부 장관이 서면 지휘한다 이런 네. 개혁 권고안을 내놓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런 권고안들에 대해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대표적으로 여권 인사죠.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게 94년부터 참여연대 그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는데 그동안 논의했던 방향하고 좀 엇박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 우리의 지금 현재 이 공권력의 제도가 독일식 제도가 일본으로 이식이 되고 일본식 제도가 우리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 안착이 돼 있던 우리의 법 체계 자체가 이제 일본식 법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말씀을 예.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방향은 약간 미국식 제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은 연방 검찰이 있는데 예. 이 연방 검찰에는 검찰총장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대신 법무부 차관 역할을 하는 부장관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로 연방 검찰이 구성돼 있고 주에 자치 검찰들이 다 있는 거죠. 주별로. 그런데 주에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장들은 직선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이 우리로 치면은 교육감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를 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검찰의 자치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 참여연대는요, 이 미국식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거예요. 선출로 뽑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없이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지금 단순히 기존의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발표이다 보니까 하부적인 부분에 이 개선은 없이 그냥 권한만 장관에게 가는 거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예. 검찰총장의 직제와 법무부 장관의 직제에 있어서의 이 권한 조절이라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현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대립구도로 보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의 제안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담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첫 출발일 뿐이지 완성된 제도로 보진 않는다. 예. 이런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인물 대립 구도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교수 시절에 굉장히 많이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의 이 살아있는 어떤 권력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워치독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건 무슨냐면 정치적 독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독립보다 민주적 통제를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어느 게 더 우선이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파적 그런 어떤 견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법무부 장관의 법리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독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사지휘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는 권한을 지금까지 주어왔는데 지금의 어떤 대립되는 형국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좀 더 굉장히 요즘의 어떤 그 행보가 굉장히 정치적 행보로 읽히면서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만약에 수사지휘권이 가면 더 독립성이 해해지는 게 아니냐,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다 권고안, 지금 개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정안은 아니죠. 네.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네. 중간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요즘에 뭐 176석 여당의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죠. 반발하는 통합당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오로지 정부안의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네. 두 개는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네.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사흘 만에 정말 네,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어요. 뭐 상정부터 치더라도 나흘. 그러니까 네. 제 역사상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저는 법안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형식 논리, 예. 이 절차적으로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절차가 생략되고 무시됐다. 그래서 지금 졸속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비판을 하고 있죠. 의회 독재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20대 국회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지금 극과 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꼭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법안이라는 게 뭐 사실 뭐 20대 한 번뿐입니까? 어떤 특정 법안은 뭐 18대, 19대, 20대를 거치면서 전혀 통과 가능성이 없다가 폐기되고 결국 실현되지 않는 법안들이 예. 무더기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끝날 때마다 또는 이제 국회 한 기수가 문을 닫을 때마다 밀린 법안이 법안 15,000여 개가 폐기됐다. 이건 다음에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도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와, 사나흘 만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것도 부동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구나. 본회의는 무려 2시간 24분 만에 통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극과 극 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이 중간 정도는 없겠냐는 거죠. 여야가 사실은 지금 수구위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찬반 토론이 빠졌다.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중간 어딘가 균형점이 있을 텐데 한쪽은 너무 빨리 가서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 법안 통과가 안 돼서 답답하다. 국회는 뭐 하는 집단이냐라고 또 국민들의 성토를 받고 그 중간의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극과 극 체험에서 저는 이런 속도전도 가능했구나. 예. 국민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속도로 밀어붙여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20대 국회는 또 답답하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네. 중간 정도의 지점이 없겠느냐 얘기했는데 네. 자 어쨌든 부동산 문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이건 빨리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게 통법 분야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여당에서도 너무 그 협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일단 이건 협치는 나중 문제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결과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과정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건 독재도 사실 결과가 좋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조건 다수의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해서 적법하다고 무조건 그런 과정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헌정 이후에 한 50년 동안 서로 상식선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정권도 사실은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통합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절차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하더라도 통합당은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절차가 가장 큰 문제냐면 최소한 수기 말씀만 하셨지만 어떤 것이라도 소위는 열었어야 된다. 근데 소위가 아니라면 축조심사라고 해서 어떤 법안이 어떤 것이다라고 공유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안건 조정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이 법률에 국회 법률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5일 만에 단 10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일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부동산이 갑자기 이 현재도 대란인데 더 대란 속으로 더 혼란스럽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도 또는 뭐 다른 노웅래 의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 아무리 176석이 아니라 200석이 아니라 300석이더라도 한 명의 반대 의견이라도 그 반대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평론가님 말씀 100% 공감 존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은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비판받을 대목도 있고. 그런데 YTN 보도를 제가 보다가 법사위의 장면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자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린 들러리냐.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이 물어보죠. 소수 야당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어차피 의결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의결해야죠. 표결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들러리니까 나가겠다. 퇴장이에요. 찬반 토론합시다. 반대 토론해야죠. 야당 의원들이. 왜 거기서 퇴장을 해요? 그리고 들러리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소수 대 다수, 다수가 항상 이기는 거는 결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결하면 다 지죠, 통합당이. 그런데 필리버스터 한번 했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군사독재 시절 얘기하셨는데 그 어목하던 국회에서는요. 김대중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잖아요. 최장 시간 갱신하면서. 60년대, 70년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민주주의는 과정인데 저는 거대 여당에 대한 책임, 비판, 성찰 필요하다고 말씀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야당은 야당 역할 했느냐. 지금 소수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그냥 자포자기, 무기력이에요. 그럼 이 반대의 이유를 거기서 반대 토론합시다. 그럼 반대 토론을 하루 이틀 하더라도 반대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야당 의원 스스로 우리는 어차피 들러리 아닙니까? 그럼 항상 들러리겠네요. 앞으로 계속 들러리죠.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하나 제기하면 법사위 이전의 상황들이 완전히 그건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무력화됐다. 법사위 이전의 상임위가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반 토론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법사위로 올린 겁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윤호중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황 김도읍 간사를 포함해서 항의한 건 법사위에서의 찬반 토론에 대한 항의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의 모든 절차가 지금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 내놓고 반대 토론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됩니다. 지금 숫자로 필리버스터가 어차피 안 돼요. 5분의 3 해서 그 필리버스터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적 의원 5분의 3 찬성이면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하는 건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야당이 좀 무기력한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중을 따져서 이걸 양비론으로 똑같이 놓고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더 조금 더 매질을 할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앞서 저희가 통합당 회의실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셨었는데 뒤에 보면 백드롭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백드롭 문구 통합당에서 자주 바꾸긴 하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전략도 지금 딱히 보이질 않아서 여당 견제위에서 그럼 통합당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놓쳤죠. 이미 놓쳤다. 7개 상임위원장을 버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토위는 야당목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11대 7로 나눈다. 근데 법사위원장 하나를 잡으려고 못 잡을 게 뻔했거든요. 지금 수적으로 밀리는 걸 보면. 그럼 법사위를 끝까지 요구하지만 그것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으면 그럼 국토위원회 혹은 또 다른 위원회들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를 조금 더
야당이 끌고 갈 수 있었겠죠. 토론을 이끌어가든가 소위를 만들든가 축조심사를 하든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을 다 놔버리고 18개를 다 여당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당이냐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민주당은 급해요. 절박해요. 뭐냐면 열흘이나 닷새나 뭐 사흘이나 뭐가 다르냐면요. 전세가 매 순간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을 오늘 오죽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어제 통과된 법을 오늘 의결해서 시행해버리겠습니까? 근데 이 속도가 가능하다는 거에 국민이 놀라는 게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였을까? 과거에는. 근데 문제는 이 통과된 법안의 시행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야당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감당 못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어떤 대안 조직이 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컨텐츠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여당이 잘못하는 거를 논평할 거면 방송에 나오시지 왜 국회에 가 계시냐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 받은 것부터 패착이었고 저런 백도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현명할까요? 그 평론가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오롯이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전세값은 2개월 전부터 들썩이고 시작했고 1개월 전 모든 경제지에서 얼만큼 폭등하고 있다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이나 10일이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5일 남으면 5일 남은 대로 올리는 것이고 10일 남으면 10일 남은 대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제 통합당은 어차피 지금 국회 내에서 이런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대안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 워딩, 멘트를 세게 날릴 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주목을 안 해요. 이미 부동산도 지난주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이 당이. 저는 그 뭐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 대안들이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의견이 일면 담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여당 쪽에서도 이번 임대차 3법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그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신규 이제 계약 기간이 2+2로 해가지고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거는 참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고요. 네.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로 돌리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 얘기도 들었고요. 전세 시장이 독특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내 집을 사기 전에 전 단계로서의 주거 대책으로 좀 좋은 순기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전세 시장이 씨가 마를 것이다. 통합당에는 이런 그 우려도 아니 저만 해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20년 동안 전세를 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대출을 끼고 결국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무리하게 한번 사서 빚을 갚아보자. 그래서 대출 받아서 사면
그건 자가명의 월세인 거죠. 네. 이자를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희숙 의원의 이 분석은 매우 정확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 3억 보증금 받았다가 2년 후에 나갈 때 빼주면 물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돌려막게 하지만 문제는 아무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이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이자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목돈을 전세로 받으면 월세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의 수입을 얻었던 거예요, 건물주가. 근데 지금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월소득을 거기서 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전월세로 이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찾기는 힘들어요. 정말 입주자가 안 나오는 외진 동네 외에는 역세권 전세 없습니다. 전월세지. 예. 그런 면에서는 이미 흐르고 있던 트렌드인데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지자체, 국회 지금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놔야 된다. 뭐 여기엔 다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긴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각 구에서 강남 4구, 예를 들어서 강남 4구는 예. 토지거래와 관련돼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예. 도 차원에서 뭐 완전히 허가를 받게끔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이 헌법적인 어떤 가치,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논쟁은 계속 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 아마 이것만이 아니라 뭐 보유세라든지 각종 기본소득 예.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화된 자기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거침없는 발언들을 네.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자보다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더 쏠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는 차기 대권 1, 2위 유력 주자들이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제도도 참고할 만하고요. 저는 이제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본인이 원하시는 평생도 사실 수 있게 하는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뭐 서울시장 무공천 발언 또 네. 흑수정보 이걸로 좀 신경전이 두 사람 간에 오갔기도 했는데 어제는 조금 화기애애해 보이는 이런 네네. 분위기.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 신경전이 계속 오가고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얼굴 마주댔을 때는 동지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저런 모습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시너지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당권 도전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권 잡고 대권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냐 좀 아주 가까운 이 시간에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여유 있고요. 예. 지금 이슈 파이팅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잠재적 대선 경쟁자예요.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데 이재명 지사의 그 파기환송,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딱 낸 얘기가 비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은 엘리트시고 저는 흑수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겸손한 말씀 같지만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이다. 모든 것은 이 흐름, 이 프레임 내에서 만들어질 텐데 이낙연 후보의 또 역공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합을 겨뤄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재명 지사 역할이 또 어디까지 맞습니다. 미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해당 지역 부대의 경계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이 탈북민 김 씨의 이동 모습이 7차례나 포착됐고 특히 북한에 상륙한 모습까지 담겼지만 감시 장병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관련 책임을 물어서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도 군단장 등은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일단 군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김 씨 이동 경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CCTV 등으로 파악된 김 씨의 월북 전 행적을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1시간 15분가량 인천 교동도와 강화도 해안도로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지형을 봐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음 날인 18일 새벽 2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강화 월곤리 연미정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모습이 인근 소초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새벽 2시 34분쯤 연미정 소초 인근 배수로로 이동했고 2시 46분쯤에 수로로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뒤이어 새벽 4시쯤 강 건너인 북한 개풍군 탄도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물에서 나와서 선전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 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통틀어서 CCTV에는 5차례, 열상 감시 장비에는 2차례 잡혔습니다. 네, 우리 군 장비에 7차례나 포착됐다는 합참 조사 결과를 보면 김 씨의 월북 조금만 신경 썼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당시 경계 태세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김 씨가 연미정 인근에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을 때 인근 소초 감시병이 이 택시 불빛을 봤지만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탈출할 때 이용한 배수로도 내부에 설치된 수직 철근과 바퀴형 철조망이 오래돼서 보통 체구인 사람이 충분히 밀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 김 씨가 헤엄칠 때도 CCTV에 5차례나 포착됐지만 형태가 희미하거나 다른 부유물들과 비슷해 보여서 감시병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건너편에 도착한 김 씨가 물속에서 나와서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열상 감시 장비에 잡혔는데 당시 김 씨의 월북 사실을 몰랐던 군 근무자들이 일반적인 북한 주민으로 판단하고 그냥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이 밖에도 열상 감시 장비 녹화 영상이 여러 차례 저장되지 않은 문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경계 작전에 실패를 한 건데요. 군은 그럼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까? 네, 우선 문책성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수도 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또 해당 지역 부대인 해병대 2사단의 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장병들은 징계위에 넘겨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경계 작전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이 소형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부대의 수문과 배수로의 장애물을 보강하고 점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김 씨가 탈출한 월곤리처럼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는 CCTV와 군 감시 장비, 장애물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을 강화해서 경계 취약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하자는 것은 또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연기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대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냐고 묻는 형식으로 대선 연기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은 떠보는 형식이긴 하지만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던 점에서 즉각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자신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연기를 원치 않는다,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자신은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편 투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미국 언론은 대선 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These things are prescribed in law. So first and foremost,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president simply can't do this. CNN은 우편 투표가 사기로 규결된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진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의 경제 실적 발표라는 악재를 덮으면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대선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려 허위 주장 논란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려는 권력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의 에버니즈 교회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에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미 정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존 루이스 의원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He, as much as anyone in our history, brought this country a little bit closer to our highest ideals. 그러면서 이날 오전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ut even as we sit here,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by closing polling locations. 추모객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Attacking our voting rights with surgical precision, even undermining the postal service in the run-up to an election that's going to be dependent on mail-in ballots so people don't get sick.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대선 연기 가능성을 흘린 뒤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다퉈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But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돌발적 행동이라고 맹공격하며 대선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연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한 언급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마이너스 32%.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기업과 이 상점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 고용 상황이 이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전분기 대비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2.9%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1분기 마이너스 5.0%로 6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1947년부터 정부가 집계한 이래 73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에 마이너스 10%,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8.4%와도 서너 배의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하락폭이 작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3월 중순부터
기업과 상점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타격은 4월에 집중됐습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치명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도 공식화됐습니다.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됩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nd I think the recovery is going to take time. However, against that backdrop, year-over-year growth rates in GDP could be back to zero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That doesn't mean the economy's back to the level it was prior to the shutdown. 정점을 찍은 뒤 15주 연속 줄던 미국의 실직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43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늘면서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명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환자가 계속 유입하는 데다가 수도권과 캠핑장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어제는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배나 많았는데요. 최근 흐름대로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발생보다 더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305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한 자릿수에서 이틀 만에 다시 10명대로 증가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많습니다. 서울이 8명, 경기 4명이고 강원도에서 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36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10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15명, 외국인이 7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전부 내국인입니다. 이 밖에 미국 4명, 필리핀 2명이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멕시코, 벨라루스,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유입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01명이 됐습니다. 또 51명이 격리 해제되면서 완치율은 92.2%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귀국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검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증상자가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관리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소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이 최근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며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쪽방촌 같은 곳에 체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격리나 치료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업 평가 때 관련 실적을 반영하고 지자체 포상이나 공모사업 공모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오늘 아침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 황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박 웃음을 짓는 사진을 찍었다가 비판을 받으면서 생긴 일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게 바로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뒤에 걸린 이 TV 화면에 대전 지역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고 또 곳곳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심정지 문구가 적힌 사진 한 장만 내렸다가 지금은 이 관련 사진 모두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촬영 시점은 TV 화면으로 볼 때 어제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 수해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황 의원 지역구인 중구 역시 새벽부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황 의원도 어제 오전에 이 SNS를 통해서 지역구 피해 상황을 언급하고 또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론 악화에 이어서 야당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황 의원은 논란이 일자 어제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찍는 분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 연출, 그리고 이 TV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지금은 이 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동료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전에 모여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민생개혁 입법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해서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TV를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 피해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이제 한 장 찍고 사진 찍어주시는 이제 보좌진께서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친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웃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또 너무 이제 악의적으로 네, 이후에 오늘 다시 올라온 걸 보겠습니다. 이 악의적인 보도와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 대신 악의적 연계 그리고 유감스러운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사려 깊지 못했다며 수해 피해자에게 몹시 죄송하고 더 진중해지겠다,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서 대학 동문인데 당신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만남을 요구한다는 여대생들의 제보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대학 3곳, 140여 명에 이릅니다. 대학과 전공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알 수 없는 남성이 여러 대학 여학생들에게 전화를 한다. 지금 제보를 받아서 취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녹취록도 혹시 제보를 받았습니까? 네, 우선 YTN에 제보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밤 9시 연세대 여학생 A씨는 낯선 사람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A씨는 이 남성이 여대생들에게 무더기로 전화를 거는 일명 대학교 전화남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문자로 이름을 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라며 전화를 걸어오는 방식의 연락을 취하는 남성이 있다는 소식이 이미 대학가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A씨에게 전화를 건 낯선 남자의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자했던 사람인데요. 저도 일용인데 같은 동기인데 편한 친구처럼 지내요. 저는 7급이거든요. 저는 화학과예요. 원래 화학과였어요. 예전에 응원도 안 했었거든요. 저를 한번 봐줄 거예요. 연세대 화학과를 나온 7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 이런 전화를 받은 여학생은 같은 학과에서만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다른 학과 학생이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영문과를 나온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여학생들의 학과가 연세대에만 최소 6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희대와 중앙대에서도 지난 5월 여하구들이 같은 방식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취재진이 확인한 인원만 최소 3개 대학 14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상한 남성이 여학생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제 손에 넣은 이런 정황으로 보이는데 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도 사실 꺼림칙한데 이 전화를 직접 받았던 여학생들 굉장히 무서웠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성은 우선 친근한 척 말을 붙이며 일부 여성들에게는 만남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만난 여학생들은 남성이 끈질기게 친해지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 지인이 있다며 동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교육학과 학생들에겐 현직 선생이라서 충고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일부 여학생들에겐 차를 한 잔 마시자며 나중에 약속을 잡자고 하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면 말을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연락처와 이름이 유출된 경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 신입생 단체 톡방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본인들의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성이 확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고 얘기한 학생들도 남성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성이 이 학생들의 정보를 어떻게 또 어느 정도까지 알아냈냐는 겁니다. 특히 남성이 입수한 정보가 학생들이 사는 지역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를 아는 이상 SNS 친구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학생들의 사진이나 추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현우 기자가 이 남성의 번호로 연락을 계속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가 됩니까? 네, 취재진은 계속해서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 남성이 사용한 번호 3개를 확보했는데 지난 5월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 2개의 전화를 해보니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전 번호들은 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마지막 번호에 기자들이 직접 전화해보고 대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까지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전화를 피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걸로 보아 남성은 필요한 전화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심리로 여대생들에게 전화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전해들은 전문가는 이 남성이 대학 생활에서 좌절을 겪었거나 제대로 마치지 못해 여러 대학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전화를 돌렸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이나 선생 등의 직업을 사칭하면서 학생들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학교를 나왔고 약간 말이 횡설수설한 점도 있어 보인다며 조현병 등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YTN이 확인한 피해만 지금 대학 3곳에 140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경찰 등의 수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취재 내용을 전해들은 일선서의 경찰 관계자는 아직 뚜렷하게 피해를 본 여학생이 없고 남성의 혐의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알려진 경로 등에 대한 조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여학생들이 명확하게 이 남성이 누구인지 특정해 고발을 넣을 순 없지만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알아봐달라는 진정을 내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희대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피해 사례들을 접수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그리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여기에다 국가정보원 이름 변경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적용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찰 권한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앞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 범죄, 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배임 등의 경제 범죄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수평적인 협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이름부터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이름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이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사이버, 경제안보 업무와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와 감사원 감시를 강화해서 조직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여당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표로 경찰은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고 또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아동, 노약자 보호, 지역 행사 경비 등을 맡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르면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후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으로 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를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굳히기 위한 작전회의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당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이 발표안을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공무원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의당은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한 지붕 안에서 칸막이만 치는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개혁 방안은 빠져 있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개혁 대상이 된 검찰 그리고 경찰의 입장 역시 궁금합니다. 상반된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참석시키면서 검찰총장은 쏙 빼놓은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는 자조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의 피해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뀌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직급과 금액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 통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서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긴 장마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장마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반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차례로 연결해서 날씨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박현실 캐스터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제주도 성산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전국적인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의 비는 많이 약해졌다고요? 홍나식 캐스터. 네, 지금 충청 지역의 비가 약해지면서 모든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내일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달 10일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 서울과 대전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다소 습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후 일정은 여유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오늘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날씨 캐스터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지금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는 사흘 전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나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살은 물론이고요. 습도가 어찌나 높은지 아주 몸이 푹푹 찔 지경이고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불쾌지수는 일반인 10명 중 전원이 더위로 불쾌감을 느낀다는 80을 훌쩍 넘어섰고요. 이곳 성산읍의 기온은 30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낮에 제주도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경주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장마가 끝난 남부 내륙 지방도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남과 전남, 제주도는 폭염특보 속에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더위 속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부터 제주 한화 아쿠아플래넷에서 미니언즈 제주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미니언즈 속 귀여운 캐릭터들을 실감나는 규모의 3D 조형물로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제작 과정을 상세히 담은 스케치와 인터뷰 영상 등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존이 많이 마련됐습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디지털 드로잉과 게임존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늘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0달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서 전시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 2번에 걸쳐 실내 전시장 소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제주도를 찾는 나들이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 꼭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성산읍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날씨 상황 홍날씨, 박현실 두 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날씨 상황 마지막으로 7월 마지막 날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